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여성 사연자입니다. 어릴 적 저는 부모님이 아닌 친할머니의 손에서 자랐었어요. 부모님이 이혼을 하시면서 저를 키울 생각이 없었던 아버지가 저를 할머니에게 맡기고 가버렸거든요. 원래는 고아원에 보낼 생각이었는지 고아원 입구까지 갔었다가 갑자기 차를 돌려서 할머니에게 가더라고요. 그걸 고마워해야 할진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렇게 저는 초등학생 무렵부터 친할머니와 함께 살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게 제가 저희 할머니를 처음 만난 것이었죠. 아버지라는 사람이 그동안 할머니와 담을 쌓고 지내 거의 연이 끊긴 상태였거든요. 젊었을 적 집을 나간 뒤로 자기 멋대로 살던 아들이 어느 날 갑자기 찾아와 5살 난 손녀딸만 버리고 떠났으니 저희 할머니는 얼마나 황당하셨을까요? 한번 본 적도 없던 손녀를 키우게 되신 할머니는 마음이 많이 심란하셨을 겁니다. 그것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당시 할머니는 저를 키우실 만한 여력이 되지 않으셨거든요. 처음 할머니 집에 갔을 때 제가 본 것은 다 낡고 허름한 슬레이트 지붕에 다 떨어져가는 세간 살림들이었습니다. 제가 그 집에 갔을 당시 이미 고령이셨던 할머니는 생계를 위해 리어카를 끌고 다니며 폐지를 주우며 지내고 계셨어요. 거기에 나라에서 나오는 지원 조금으로 혼자서도 겨우 풀칠하고 지내셨을 텐데 갑자기 입이 늘어나니 답답하셨는지 할머니는 처음엔 저만 보면 한숨을 쉬곤 하셨습니다. 그런 모습에 저는 할머니가 저를 싫어하시는 거라 생각했었죠. 엄마는 떠나버리고 아버지는 버리고 간 애였으니 저 같아도 짐 같겠다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나중에 가서는 할머니가 한숨을 쉬셨던 것이 제가 미워서 그런 것이 아니라 제가 가여워서 그러셨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부모에게 버림받고 낯선 곳에서 힘들어 매일 밤 우는 제 머리맡에 저희 할머니가 같이 계셔 주셨거든요. 저희 할머니는 말수가 참 없으셨지만 저를 사랑하는 마음을 늘 행동으로 보여주셨어요. 우는 저를 달래려 밤잠 못 자고 곁에 계시거나 밥상 앞에서 제가 잘 먹는 반찬들을 유심히 지켜봤다가 또 해주시거나 그렇게 할머니는 할머니의 방식대로 저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런 할머니 덕분에 저는 부모에게 버림받고서도 한 번도 엇나가는 일 없이 잘 자랄 수 있었죠. 그런 저에게 할머니는 제 유일한 가족이자 제 전부였어요. 엄마라는 사람은 이혼한 후로 다시는 만난 적이 없었고 아버지 역시 저를 할머니에게 맡긴 뒤 다시는 찾아온 적 없었거든요. 부모라는 인간들이 어쩜 그렇게 무책임한지 그래서 저는 할머니를 유달리 각별하게 생각했습니다. 할머니 역시도 그런 제가 안타까웠는지 어려운 형편 속에서도 어떻게든 저를 챙겨주시려고 노력해 오셨죠. 하지만 그런 할머니 역시 제 곁에 오랫동안 계셔주지는 못하셨습니다. 제가 겨우 18살 나이에 할머니가 노환으로 돌아가시며 저는 다시 혼자가 돼야 했거든요. 심지어 아버지라는 인간은 할머니 장례식에도 찾아오지 않았죠. 아마 가난한 할머니가 남길 유산이 하나도 없다는 걸 알았기 때문일 거예요. 그래서 저는 상주도 없이 공무원 선생님들의 도움으로 겨우 장례를 치를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할머니가 돌아가신 뒤 또다시 혼자가 됐던 저는 할머니와 같이 지내던 집을 떠나
시설로 가야만 했습니다. 할머니가 지내시던 집이 나라 땅 위에 세워진 불법 건축물이라 할머니가 돌아가시면 그 집을 비워줘야 했거든요. 게다가 저는 당시 아직 미성년자였기에 누군가의 보호가 필요했고 결국 저는 저 같은 아이들이 모여있는 그룹 홈으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렇게 그곳에서 2년 정도를 지내다가 20살이 되자마자 취직을 하며 전 너무나도 일찍 홀로서기를 하게 됐죠. 그리고 저는 정말 아등바등 살아왔습니다. 20살 때부터 한 번 쉬지도 않고 열심히 살던 저는 20대 후반에 남편을 만나게 됐어요. 남편이 먼저 제게 관심을 표현했고 저는 그런 남편이 싫지 않았죠. 할머니가 돌아가신 후로는 늘 외롭고 사람의 관심이 고팠던 저였기에 제게 잘해주는 남편에게 넘어가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그렇게 저는 저를 행복하게 해주겠다는 남편의 말을 믿고 결혼을 결심했고 시어머니가 반대하는 결혼을 강행하게 됐습니다. 너무나 당연하게도 제가 혼자 자랐다는 이유로 시어머니가 절 무척 싫어하셨거든요. 하지만 남편이 끝까지 설득해 결혼을 할 수 있었던 거죠. 그래도 그때는 남편이 믿음직했고 저는 남편이 끝까지 제 편이 되어줄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런 믿음이 없었다면 저도 바보같이 시댁 가족들이 반대하는 결혼을 하진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그런 믿음은 너무나 쉽게 깨져버리더라고요. 물론 결혼해서 처음에는 남편이 제 편이었죠. 저는 친정이 없다는 이유로 결혼하자마자 시댁살이를 해야 했는데 그때부터 시어머니 구박이 장난이 아니었거든요. 시어머니 말로는 제가 부모에게 배운 바가 없으니 가르칠 게 많겠다며 일도 다니지 못하게 하고 집에서 살림을 하며 시집살이를 시키셨는데 이 말이 시집살이지 그냥 괴롭힘이나 다름이 없었어요. 새벽같이 깨워서 식구들 일어나는 대로 아침상 차리게 하고 남편 출근하기 전에 매번 양복에 양말까지 다려 입히게 하고 아파트 입구까지 나가서 남편 배웅하고 나면 그때부터 하루 종일 쉬지도 못하고 집안일을 해야 하는 겁니다. 대감집 노비도 아니고 그냥 평범한 가정집에서 할 일이 왜 그렇게 많은지 저는 가정주부임에도 1년 365일 쉬지도 못하고 퇴근도 못하고 계속 일을 해야 했어요. 거기다 시동생이 결혼한 뒤에는 동선의 집안일까지 대신해주며 말 그대로 노예 같은 생활을 해야 했죠. 그게 다 시어머니가 일부러 저를 괴롭히려고 시키셨던 거죠. 그걸 알면서도 저는 참고 시어머니가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는 제 자신이 저를 을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애초에 시어머니가 반대하는 결혼으로 억지로 비집고 들어왔으니 제가 그 집 식구가 되려면 그 정도 고생은 해야 하는 거라 생각했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보면 참 미련하고 부질없는 짓이라는 걸 알지만 당시에 저는 그렇게라도 그 집 식구가 되고 싶었던 모양입니다. 그래도 한때는 저를 위로하고 달래주는 남편 덕분에 참을만하다고 생각했는데 그런 생활이 익숙해지다 보니 언젠가부터 남편이 절 귀찮아하는 듯 대하더라고요. 여보, 나 위로 좀 해줘. 나 오늘 너무 힘들었어. 위로는 무슨 위로? 나도 오늘 힘들었어. 당신 무슨 말을 그렇게 해? 당연히 당신도 힘들었겠지. 근데 나도 힘들었는데 위로 좀 해주면 안 돼? 내가 이 집에서 기댈 사람은 당신밖에 없는 거 알잖아.
오늘도 내가 하루 종일 얼마나 고생했는데. 당신 퇴근하고 오기만 기다린 내 생각은 왜 못해줘? 아이 진짜 왜 이렇게 찡찡거려? 내가 회사에서 얼마나 시달리는 줄 알아? 근데 돌아와서 쉬지도 못하고 당신 찡찡거리는 소리나 듣고 있어야 해? 넌 어떻게 맨날 그렇게 힘들다고만 하냐? 어? 여보, 왜 화를 내고 그래? 너 같으면 화 안 나게 생겼냐? 하루 이틀도 아니고 이게 몇 번이야 대체? 그렇게 힘들면 다 때려치우던가. 뭐 나보고 어떻게 하라는 거야? 어떻게 하라는 게 아니고 그냥 위로해달라는 거잖아. 그게 그렇게 힘들어? 언제는 당신만 믿으라며. 당신이 평생 내 편 들어주겠다고 당신만 따라오라 그랬잖아. 그래서 반대하는 결혼이었지만 당신 하나 믿고 결혼한 건데. 당신 요즘 정말 너무한다. 내가 매번 투정 부리는 것도 아니고 어머니가 나한테 어떻게 하시는지 뻔히 알면서도 그런 말 할 수 있어? 엄마가 뭐? 그렇다고 엄마가 널 잡아먹기라도 했냐? 그냥 시집살이 좀 당하는 것 가지고 제발 유난 좀 떨지 마. 세상에 며느리가 너 하나야? 너 말고도 며느리 많어. 근데 그 여자들 다 너처럼 이러는 줄 알아? 하여간에 부모 없이 커서 그런가 애가 참을성이 너무 없어. 가만 보면 우리 엄마가 너무한 게 아니라 당신 잘못이 더 큰 것 같아. 그러게 좀 알아서 착착 마음에 들게 할 수 없어? 이 집에 같이 산 지가 몇 년인데 아직도 우리 엄마 마음 한 번 얻질 못하고 그러고 사냐? 이래서 집에 여자가 잘 들어와야 하는 건데 당신 때문에 괜히 나까지 고생이야. 내가 이 고생을 하고 사는 게 다 누구 때문인데 남편은 무책임하게도 시집살이를 당하는 게 제 탓이라며 저를 구박하고 있었습니다. 언제는 자기가 시어머니도 막아주고 다 책임지겠다고 하더니 그런 남편의 약속은 몇 년을 가지 못했어요. 결국 제 마음을 몰라주는 남편과도 점점 멀어지게 됐고 저는 그 집에서 왕따가 돼갔습니다. 거기다 1년 뒤 들어온 동서는 제가 고졸에 고아라며 절 무시하기 일쑤였죠. 애초에 시어머니가 절 무시하니 누가 저를 존중해 주겠냐만 얄미운 동서는 시어머니와 짝짝꿍이 되어 저를 같이 무시하더라고요. 그렇게 남편의 무관심과 가족들의 괄시에도 가정을 지켜보겠다는 일념 하나로 버티며 살았는데 그런 제 노력을 이번에도 남편이 물거품으로 만들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언젠가부터 남편이 저한테 소홀해졌다는 걸 느껴왔지만 저는 그게 당연한 수순인 줄만 알았어요. 언제까지고 신혼부부 같을 수는 없을 테니 남편이 그러는 것도 무리가 아닐 거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남편이 자꾸만 수상한 행동을 하는 겁니다. 밖에서 여자 향수 냄새를 묻혀오거나 일이 많다며 외박하는 일들도 있었죠. 처음에는 그저 남편 말을 믿었습니다. 여자 동료들과 있다 보니 향수 냄새가 배었나 보다. 일이 너무 많아서 야근하다가 회사 근처에서 자고 출근해야겠다 등등. 그렇게 저는 남편이 밖에서 힘들게 고생하는 줄만 알고 시어머니 성화에 야근하는 남편 도시락까지 싸들고 가야 했죠. 그런데 야근을 한다던 남편이 다른 여자를 옆에 태우고 어디론가 가버리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남편의 외도 정황을 알아차리게 됐고 화가 나서 단번에 남편에게 따져 물었습니다. 그렇게 하면 저는 남편이 미안하다고 잘못했다고 제게 싹싹 빌고 용서를 구할 줄 알았거든요. 하지만 남편은 도리어 적반하장으로 나오더라고요. 바람은 무슨 바람이야? 증거 있어? 증거 있냐고? 이게 집구석에만 있다가 정신이 미쳐버렸나?
엄한 사람 잡고 있네? 당신 정말 지긋지긋하다. 시집살이 힘들다고 징징거리는 걸로 모자라서 이젠 멀쩡한 남편이 바람까지 핀다고 생각해? 그렇게 못 살겠으면 차라리 이혼을 하자고 그러지. 왜 나랑 같이 사냐? 어? 당신이 지금 그런 말할 처지야? 당신이 바람 피는 거 내가 다 아는데 언제까지 그렇게 뻔뻔하게 굴 거야? 내가 뭘 어쨌다고 그래? 난 잘못한 거 없어. 됐고, 우리 그냥 이혼하자. 나 당신이랑 도저히 못 살겠어. 남편은 바람핀 적 없다며 딱 잡아떼고 오히려 제가 의부증이 있는 것 같다며 도리어 이혼을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남편의 말에 온 시댁 식구들이 동조하고 나섰고요. 분명히 다들 남편의 외도를 눈치챘을 텐데도 제 편을 들어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시어머니야 당연히 아들 편이셨고 같은 아내 입장인 동서마저 제가 피해망상이 있는 것 같다며 절 몰아가더라고요. 식구들 모두가 저더러 못된 년이라 하며 절 쫓아내지 못해 안달이었던 거죠. 가해자와 피해자가 뒤바뀌는 게 이렇게나 쉬운 건지 저는 하루아침에 의부증에 걸린 미친 사람이 되어 이혼을 당해야 했습니다. 그렇게 남편과 이혼을 한 이후 저는 홀로 서기를 위해 이를 악물어야 했습니다. 바람핀 남편에게서는 어떠한 위자료나 재산 분할도 받지 못한 처지였기에 이혼할 당시 저는 거의 빈털털이었거든요. 그나마 처녀 시절 제가 남겨뒀던 돈 몇백만 원이 제 전 재산이었죠. 20대 시절 뼈 빠지게 모았던 돈은 결혼 자금으로 다 써버리고 남은 게 고작 그 몇백이었네요. 결국 결혼 생활 몇 년 만에 이혼당할 줄 알았더라면 결혼을 하지 말 것을 이라는 후회도 들었지만 그런 후회는 이미 돌이킬 수 없는 늦은 일일 뿐이었습니다. 결국 거의 거지나 다름없던 저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앞이 깜깜했어요. 그때 저는 문득 장사를 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제가 창업을 할 수 있을 만큼 여유가 있는 것도 아니고 현실적으로는 어디 공장이라도 취직을 해야 맞는 일이었지만 그때는 왠지 그러고 싶더라고요. 어쩌면 더 이상 잃을 게 없어 겁을 상실했는지도 모르겠지만 그때 저는 불행과 실패의 연속이었던 제 인생에 변화를 주고 싶었습니다. 이제까지는 안정을 추구하며 어떻게든 조금 더 나은 차선과 안전을 추구했지만 더 잃을 게 없는 이상 모험을 하더라도 제가 하고 싶은 걸 해봐야겠다 싶더라고요. 이혼까지 한 마당에 여기서 망하면 그냥 확 죽어버릴 생각으로 말이에요. 다소 극단적인 생각이었지만 그때 저는 정말로 뭐 아니면 도였습니다. 그렇게 저는 제가 가진 전 재산으로 가게를 얻어볼 생각을 했어요. 대출이라도 받아서 번듯한 가게를 차리고도 싶었지만 결혼하고서 가정주부로 경력 없이 살아온 저한테 대출은 하늘의 별 따기보다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포기하고 제가 가진 그 몇백으로 시작해보기로 했습니다. 어차피 집이라도 구해야 하는데 차라리 가게를 얻어 거기서 먹고 자고 해야겠다 생각했죠. 그렇게 그나마 집값이 싸다는 동네를 돌아다니며 부동산들을 찾아다녔지만 제가 가진 돈으로는 얻을 만한 가게가 없더라고요. 아이고, 겨우 그 돈으로 하겠다고? 장사를 이 젊은 사람이 양심도 없네. 요즘 세상 물정을 모르나 봐. 다른 것도 아니고 음식 장사하려면 그 돈 가지고는 권리비도 안 나올 텐데. 권리비요? 권리비는 뭐예요? 어머나,
정말로 세상 물정 모르는 사람이네. 장사하겠다는 사람이 권리비가 뭔지도 몰라? 기존에 장사하던 자리에서 자리값이나 시설값 따로 받는 거 말하는 거잖아. 그건 세입자들끼리 주고받는 거라 월세랑은 또 별개야. 저는 그렇게 좋은 시설 그런 거 필요 없는데. 그냥 빈터라도 좋으니까 최대한 싼 곳은 없을까요? 제가 찾는 방을 중개해봐야 부동산 중개업자들에게는 수수료도 얼마 나오지 않을 테고, 제가 찾는 싸고 싼 방은 얼마 있지도 않은 탓에 찾아가는 부동산 업자들마다 절 보며 한숨을 내짓곤 했습니다. 젊은 사람이 모아둔 돈도 없냐며 타박도 듣고 차라리 좋은 남편 얻어서 시집이나 가라는 소리도 들었었죠. 그렇게 별별 소리를 다 들으면서도 저는 어떻게든 제 가게를 얻기 위해 돌아다녔습니다. 그렇게 발품을 들이길 꼬박 한 달, 드디어 저는 제 예산에 딱 맞는 가게 자리를 얻을 수 있었어요. 정말 아무것도 없는 3-4평 남짓 작은 가게였지만 저는 그 가게가 쏙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보자마자 더 묻지도 않고 가게를 계약했고 그곳에 김밥집을 차리게 됐어요. 가게가 너무 좁아서 식탁 놓는 밥집은 할 수 없었고 포장으로 팔 만한 음식을 떠올리다 보니 김밥이 떠오르더라고요. 그리고 김밥은 제게 할머니와의 추억을 떠올릴 만한 그런 음식이기도 했죠. 예전에 할머니와 같이 살 적에 할머니께서 집을 비우실 때마다 김밥을 말아놓고 가셨는데 원래 저는 그 김밥을 무척 싫어했어요. 돈 없는 할머니가 집에 있는 반찬들로 대충 만든 김밥이라 그 흔한 햄도 하나 없이 슴슴하고 텁텁한 맛이었거든요. 그래서 어릴 적엔 먹기 싫다고 불평도 하고 싫어했었는데 문득 나이가 들고 보니 할머니가 말아주셨던 그 김밥 맛이 자꾸 떠오르더라고요. 그 슴슴하니 나물로 가득한 김밥이 그제서야 그리웠던 거죠. 그래서 저는 할머니의 김밥을 떠올리며 그 동네에 작은 김밥집을 차리게 됐습니다. 제가 김밥집을 차린 그 동네는 오래되고 낙후된 조용한 동네였어요. 그나마 길목이라 나다니는 사람이 꽤 있긴 하지만 애초에 유동인구가 많은 곳은 아니었죠. 어떻게 보면 장사하기에는 최악인 곳이었고 그래서 가격이 쌌던 거겠지만 전 그래도 그 동네가 꽤 마음에 들었어요. 돌아갈 곳도 없고 고향도 없는 제가 정착해서 살기에 꽤 괜찮은 곳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렇게 혼자 그 낡은 가게를 쓸고 닦으며 저는 혼자 김밥집을 꾸려갔습니다. 마음씨 좋은 주인분이 5년간 세를 올리지 않겠다며 싼 가격에 계약을 해주신 덕분에 거의 한 달간을 저 혼자 장사도 못하고 가게를 꾸몄어요. 시멘트 바닥에 방수를 하고 벽에 페인트 칠을 하고 그렇게 얼추 가게 모습을 꾸려가다 보니 주변 동네 분들이 점점 관심을 가져주시더라고요. 그때마다 저는 김밥 드시러 오시라 홍보도 하고 했지만 제 생각만큼 반응이 있진 않았습니다. 여기서 장사를 하겠다고? 예, 김밥 할 거예요. 나중에 가게 열면 드시러 오세요. 아이고, 돈이 세고 셌다. 김밥 그거야 집에서 훌훌 말면 되는 거지 누가 그걸 돈 주고 사 먹어? 그래도 가끔 밥하기 귀찮으실 때 있으실 거 아니에요. 그때 요리하지 마시고 저희 가게 와서 사드세요. 제가 맛있게 해드릴게요. 아이고 됐네 됐어. 사 먹을 거면 다른 데 가서 더 좋은 거 사 먹지 누가 김밥 먹는다고? 여긴 애도 없고 젊은 사람도 별로 없는데 그래서 장사 되겠어?
새파랗게 젊은 처자가 연고도 없는 동네 와서 무슨 장사를 하겠다고. 오래 사신 동네 분들이 많다기에 조용하고 정 많은 동네인 줄 알았더니 생각보다 마을 텃세가 있는 겁니다. 처음에는 날선 반응에 마음이 상하기도 했지만 그분들 입장에서야 알지도 못하는 젊은 사람이 장사하겠다고 설치는 게 마음에 들지 않으실 수도 있겠다 싶어서 이해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럴수록 제가 더 흠잡히지 않게 잘해야겠다는 생각뿐이었죠. 그렇게 저는 동네 텃세의 진상 손님에 꽤 힘든 시간을 버텨야 했지만 처음부터 쉽게 생각한 적 없는 장사였기에 꿋꿋이 버텨나갔습니다. 그렇게 1년을 꼬박 버티고 나니 저도 요령이 점점 생기더라고요. 하지만 여전히 장사는 별로 잘 되지 않았어요. 그나마 가게 세가 싸고 월세 나갈 일이 없어서 다행이라 해야 할지, 가게 매출은 재료비에 제 생활비를 빼고 나면 간당간당한 수준이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차라리 나가서 아르바이트라도 하는 게 수입은 더 클 것 같다 싶었지만 그래도 저는 장사하는 게 꽤 재밌었어요. 동네 어르신들 구박에 텃세를 겪으면서도 스트레스를 받긴커녕 더 잘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고 더 열심히 하게 되더라고요. 하긴 저야 옛날부터 눈칫밥 먹고 커서는 시집살이까지 지독하게 당했으니 여기서 더 힘들 것도 없겠네요. 그렇게 즐겁게 장사를 하던 중 저는 어떤 할머니 한 분을 만나게 됐습니다. 언젠가부터 폐지를 주우러 다니시는 할머니가 저희 가게 앞을 지나다니시는 걸 보게 됐어요. 할머니 몸집보다 한참 큰 리어카를 끙끙 끌고 가시는 모습을 보는데 순간 돌아가신 저희 할머니 생각이 나더라고요. 저희 할머니도 저 어렸을 적에 리어카 끌고 다니시며 폐지를 주우러 다니셨던 것이 떠오른 거죠. 그래서 그런지 그 할머니를 뵙는데 도저히 그냥 보낼 수가 없었습니다. 뭐라도 도와드리고 싶었는데 저희 가게는 폐지 나올 곳도 없고 해드릴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할머니에게 제 김밥이라도 드리고 싶었어요. 하지만 그냥 드리면 부담될까 싶어 살짝 거짓말을 넣었죠. 할머니, 안 바쁘시면 잠깐 여기 오셔서 좀 쉬다 가세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남의 가게 민폐야. 민폐라뇨. 지금 저희 가게 손님도 없는데요, 뭘. 할머니, 식사는 하셨어요? 점심이 지난 시간에 식사하셨냐 묻는 제 말에 아침 얘기를 하시며 얼버무리시는 걸 보니 할머니가 아침 점심 식사를 하기 전이시구나 싶었습니다. 제가 보기에도 시장해 보이시는 모습에 전 할머니께 부탁을 드렸죠. 식사 안 하셨으면 저희 가게에서 김밥 좀 드실래요? 사실 제가 부탁드리고 싶어서 그래요. 저 혼자 맛보려고 하니까 어떤지 모르겠는데 오셔서 저희 집 김밥 맛 좀 봐주세요. 김밥 맛 좀 봐달라는 말씀에 할머니는 마지못해 가게로 들어오셨습니다. 처음엔 괜찮다며 사양하시더니 맛봐달라는 부탁을 들어주셨던 거죠. 그리고 저는 할머니 앞에 따끈한 어묵 국물과 금방 마른 김밥을 한 줄 내어드렸어요. 그러자 할머니는 정말 시장하셨는지 김밥을 맛있게 드시더라고요. 할머니, 저희 집 김밥 맛이 어때요? 맛이 괜찮나요? 예, 맛 좋아요. 아주 맛있어요. 간도 꼭 맞네요. 그러세요? 그럼 다행이네요. 사실 제가 장사한 지 1년밖에 안 돼가지고 아직 요령이 없네요. 이렇게 매번 김밥 맛보는 것도 일이라서 말이에요. 할머니가 괜찮으시면 종종 와서 맛 좀 봐주실래요?
그렇게 김밥을 맛있게 다 드신 할머니는 갑자기 허리춤에서 쌈짓돈을 꺼내어 계산을 하려고 하셨어요. 김밥 맛있게 잘 먹었어요. 얼마예요? 아니에요, 할머니. 제가 맛 좀 봐달라고 부탁드린 건데 계산 안 하셔도 돼요. 아유, 그래도 남의 밥을 꽁으로 먹으면 되나? 힘들게 만든 걸 텐데. 아니에요. 할머니가 맛있게 드셔주신 것만으로도 감사한걸요? 혹시 앞으로도 종종 부탁드려도 될까요? 아무래도 누가 맛봐주면 저도 좋을 것 같아서요. 그러니까 앞으로 저희 가게 지나가실 때 그냥 가지 말고 들어오세요. 제가 김밥 드릴게요. 그렇게 리어카를 끄시는 김할머니와 안면을 트게 된 저는 그 후로 할머니께 매번 김밥을 챙겨드리게 됐습니다. 그냥 드리면 동정한다고 싫어하실까봐 맛 좀 봐달라고 부탁드렸더니 할머니도 싫어하지 않으시더라고요. 그렇게 할머니는 거의 매일 저희 가게 앞을 지나가셨고 저는 매번 할머니께 김밥을 내어드렸습니다. 물론 할머니께서는 제가 일부러 그러시는 줄 아시는 건지 매번 미안해 하셨지만 워낙 장사 안 되던 가게라 안 그래도 적적하고 심심하던 제게 할머니는 좋은 손님이자 말벗이 되어 주셨습니다. 아이고, 매번 이렇게 얻어먹기만 해서 어떡해. 난 해줄 것도 없는데 너무 미안하네. 매번 고마워. 아니에요, 할머니. 제가 좋아서 그러는 거라니까요. 그리고 저는 할머니가 와주시는 게 더 감사한걸요? 사실 할머니 뵐 때마다 돌아가신 저희 할머니가 생각나서요. 저희 할머니도 제가 어렸을 적에 폐지주로 다니셨거든요. 할머니 혼자서도 겨우겨우 사시는 어려운 형편이었는데 갑자기 저까지 떠맡게 되셔서 할머니가 많이 힘드셨을 거예요. 그런데도 저희 할머니는 저한테 참 잘해주셨어요. 말수는 별로 없으셨지만 절 사랑하신다는 걸 늘 알았죠. 할머니가 참 좋은 분이셨나 봐. 하긴 뭐 좋은 분이셨으니 손녀를 이렇게 잘 키우셨겠지. 자네를 보면 할머님이 어떠셨는지 예상이 돼. 아마 손녀딸이 곱게 커서 이렇게 열심히 사는 거 보고 할머니도 하늘에서 뿌듯해 하실 거야. 정말 그럴까요? 살아계실 적에는 워낙 속만 썩였던 것 같아서 지금도 후회만 되거든요. 살아계실 때 좀 잘해드릴걸. 너무 일찍 떠나버리셔서 제가 효도할 새도 없었어요. 제가 고등학생 때 할머니가 돌아가셨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할머니 볼 때마다 저희 할머니 대신이라 생각하니까 더 잘해드리고 싶고 그래요. 돌아가신 할머니가 생각나서 그런다는 제 말에 김할머니께서는 제 손을 꼭 잡아주시며 저를 위로해 주셨어요. 할머니를 떠올리면 늘 후회만 남곤 했었는데 김할머니가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 대신 위안을 받는 기분이 들더라고요. 그렇게 김할머니와 가까워지며 저는 할머니에게 제 이야기를 하며 위안을 받기도 했습니다. 어렸을 적 부모에게 버려져 어렵게 자란 이야기이며 20대 시절 남편을 만나 결혼 생활을 하고 이혼을 당했던 일까지 친정 부모가 없어서 어디에도 하지 못했던 한풀이를 김할머니에게 대신하게 됐죠. 그게 어찌나 좋던지 전 일찍 돌아가신 할머니가 살아 돌아오신 듯 했어요. 그렇게 김할머니와 알게 된 후로 저는 매일 할머님을 뵙고 인사를 나누며 거의 가족처럼 지내게 됐습니다. 제 생일에는 할머니가 미역국을 끓여다 챙겨주시고 할머니 생신에는 제가 할머니를 모시고 외식을 가기도 하고 그랬죠. 저도 고아의 이혼녀라 혼자였지만 김할머니도 혼자셨거든요.
전에 듣기로는 젊어서 결혼을 하신 적이 있으시다고 들었는데 안타깝게도 자식은 없으신 모양이었어요. 궁금해서 자식 얘기를 물었던 적이 있는데 할머니가 자기는 자식 복이 없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말이 연이 끊겼다는 건지 원래부터 없는 건진 모르겠지만 어쨌든 김할머니도 저처럼 외톨이였습니다. 그래서 서로 외로웠던 저희가 더 잘 맞았는지도 모르겠네요. 그렇게 제가 그 동네에서 김밥집을 한 지도 언 10년이 흘렀고 저와 김할머니의 관계도 10년이나 이어지게 됐어요. 10년. 강산이 변한다고? 10년 사이 저희 김밥집도 장사가 꽤 되어 규모도 넓어지며 예전과는 많이 달라졌지만 유일하게 김할머니와 제 관계만은 그때와 마찬가지로 여전했습니다. 저희는 여전히 웃으며 친구처럼 알고 지냈고 저는 여전히 할머니에게 돈을 받지 않고 김밥을 챙겨드리고 있었죠. 그런데 어느 날부터 김할머니가 보이지 않으시기 시작했어요. 요즘 김할머니가 안 보이시네요? 혹시 할머니 소식 아세요? 글쎄, 그러고 보니 나도 못 본 지 꽤 된 것 같은데 왜 안 나오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리어카 끌던 양반인데 어디가 아픈가? 진짜 어디 편찮으신 건가? 그렇게 걱정되면 집이라도 한번 가보지 그래. 집이요? 김할머니 집이 어딘지 아세요? 아니, 난 모르지. 그 할머니가 자기 얘기를 통해야 말이지. 그냥 동네에 다니는 것만 알았는데 그래도 자네는 둘이 친했으니까 집이 어딘지 아는 줄 알았지. 뭐야? 그렇게 가깝게 지냈으면서 여태 집도 몰랐어? 할머니가 집에 데려다 주신 적이 없으셔서요. 저희 집은 어딘지 아시는데. 그러고 보니 저는 10년간 김할머니를 알고 지냈으면서도 할머니 댁이 어딘진 알지 못했네요. 매번 저희 가게에서 만나고 길에서만 보다 보니까 할머니 집에 갈 일이 없었거든요. 그리고 김할머니가 워낙 자기 얘기를 안 하시는 분이라 집에 초대해달라는 말을 하기도 그랬고요. 그냥 누추한 집을 보여주기 싫으신가 보다 싶어서 집도 모르고 지냈는데 일이 이렇게 되고 나니까 왜 진작 집 주소 하나 알아내지 못했나 싶어 후회가 들었습니다. 할머니가 혼자 지내시는 걸 알다 보니 혹시나 할머니가 혼자 집에서 변이라도 당하신 건 아닌가 싶었거든요. 그렇게 김할머니 걱정으로 전전긍긍하던 사이 금방 한 주가 지나가 버렸습니다. 그 사이 김할머니는 여전히 소식이 없으셨고 할머니가 사라진 지도 어느덧 한 달이 넘어가고 있었어요. 정말 무슨 일이라도 난 건 아닌가 싶어서 저는 경찰서에 신고라도 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그때 검은 정장을 입은 웬 남자가 절 찾아와 이상한 말을 하더라고요. 김할머니 아시죠? 예, 아는데요. 근데 누구시죠? 혹시 아드님이세요? 그런 건 아닙니다. 전 김할머니 부탁을 받고 온 변호사입니다. 급히 설명할 일이 있으니 일 그만두고 잠깐 따라오시죠. 갑자기 제 가게를 찾아와서 김할머니를 아냐고 묻던 남자가 자기가 변호사라고 설명하면서 급히 갈 곳이 있다며 절 어디론가 데려가는 겁니다. 그냥 다짜고짜 왔으면 사기꾼인 줄 알고 안 따라갔을 텐데 김할머니를 알고 있다고 하니 믿게 되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무슨 일인지 영문도 모른 채 김할머니 대신 왔다는 그 변호사를 따라 나서게 됐죠. 그렇게 그 남자를 따라갔더니 웬 납골 땅에 도착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저는 경악할 광경에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어요. 할머니가 왜 여기...
변호사가 데려간 납골당 안치실의 주인은 다름 아닌 김할머니셨습니다. 어디 가셨길래 소식이 없으신가 싶어 잠깐이나마 안 좋은 생각을 했었지만 설마 그 생각이 현실이 될 줄은 몰랐어요. 정정하셨던 김할머니의 사망 소식에 저는 경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대체 그 한 달 짧은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건가 싶더라고요. 할머니, 이렇게 가시면 어떡해요? 할머니마저 떠나시면 저더러 어떻게 살라고 이렇게 떠나셨어요? 그렇게 입을 틀어막고 오열하는 저를 한참 기다려주던 변호사님은 제가 진정한 뒤에야 제게 상황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많이 놀라셨죠? 죄송합니다. 오면서 설명을 해드리는 것보단 직접 할머니를 뵙고 말씀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서요. 이게 다 무슨 일이죠? 정말로 김할머니가 돌아가신 건가요? 아니 분명 제가 한 달 전에도 할머니를 뵀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정정하시던 분이 갑자기 왜... 할머님이 김윤희 씨 앞에서는 정말로 티를 내지 않으신 모양이네요. 근데 사실 김할머니께서 그리 건강하신 상태는 아니셨습니다. 사실 작년부터 몸이 많이 쇠약해지셨거든요. 이미 나이가 많으시기도 하시고요. 그래서 할머님께서는 자신이 언젠가 떠나실 날을 기약해 준비를 해두고 계셨습니다. 변호사님이 말하기로 할머니는 근래 들어 자신에게 시간이 많이 남지 않았다는 것을 느끼고 계셨다고 했습니다. 나이가 들어갈 때가 다가오면 느껴진다고 하더니 할머니 역시 그걸 느끼셨나 보더라고요. 그리고 그보다 한참 전에 할머니는 자신의 죽음을 위해 대비를 하고 계셨다고 했어요. 자식도 없고 가족도 없으신 분이라 자신의 마지막이 어떻게 될까 걱정되어 이미 장례 방법이며 제가 본 납골당 자리까지 전부 결정을 해두고 계셨던 거죠. 그리고 할머님의 사망 소식에 대리인이었던 변호사님이 할머니의 유언대로 처리를 했던 겁니다. 김할머니께서는 마땅한 장례식 없이 조용히 떠나기를 바라셨습니다. 아마 가족이 없어서 올 사람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셔서 그러셨는진 모르겠지만 할머님이 안치될 납골당 위치까지 알리길 원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이 납골당을 아시는 분은 김민우 씨와 대리인인 저밖에 없습니다. 저를 빼면 김민우 님이 유일하다고 봐야겠죠. 그렇게 할머님의 유언대로 사망 이후에 곧바로 이곳 납골당으로 모시게 됐고 할머님의 유언 정리를 하고서야 김민우 씨를 이곳으로 모시게 된 겁니다. 할머니가 저한테만 납골당을 알려주셨다고요? 왜죠? 할머님께 가족분이나 다른 자식분이 없으시다는 건 알고 계시죠? 예, 그렇게 알고 있긴 했는데... 사실 할머니께는 자식분이 있으셨는데 일찍이 떠나보내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후로 쭉 혼자 살아오셨고요. 그런 할머니에게 김민희 씨가 남다른 존재였던 모양입니다. 제게 말씀하시기로는 자신의 손녀 같은 분이라고 하시더군요. 김윤희 씨도 김할머니를 깊게 생각하고 있었다고 하셨고요. 그래서 김할머니는 자신이 떠나시고 남게 될 유산을 김윤희 씨가 받길 원하셨습니다. 김윤희 씨를 자신의 가족처럼 생각하신 거죠. 할머니가 제게 유산을 남기셨다고요? 변호사님은 할머님이 제게 유산을 남겼다며 제가 그 유산 상속을 받기 위해 같이 사무실로 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김할머니가 저를 손녀처럼 생각하고 계셨다는 말에 감동을 받으면서도 정말로 제게 유산을 남기셨다는 말에는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 역시 김할머니를 친할머니처럼 생각하며 따르긴 했지만 그렇다고 제가 달리 잘해드린 것도 없는데 어떻게 유산까지 남기셨을까 싶었거든요. 하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할머니가 제게 남긴 유산이 얼마인지 모른 채
할머니가 제게 남기신 마음을 감사히 받을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김할머니가 제 앞으로 남기신 재산이 무려 30억 돈이었던 겁니다. 예? 뭐라고요? 할머니가 제게 얼마를 남기셨다고요? 세금과 회계사 처리 비용을 제외한 금액이 29억 8천 정도 됩니다. 이 돈이 김민희 씨가 상속받을 돈이죠. 그러니까 지금 김할머니가 그만큼 부자셨다는 거예요? 아니, 뭔가 잘못 알고 계신 거 아니에요? 김할머니는 한겨울에도 리어카 끌고 다니시면서 폐지 줍고 다니셨던 분이신데 그런 분이 50억이나 가지고 계셨다니 말이 안 되잖아요. 할머니가 평소에도 얼마나 알뜰살뜰 사셨는데요. 제가 듣기로는 원래 그 돈이 아드님 앞으로 나온 사망보험금이었다고 들었습니다. 물론 그 돈이 30억은 아니었죠. 수십 년 전 할머님의 아드님께서 불의의 사고를 당하시고 할머니께서 몇 억의 사망보험금을 받게 되셨는데 그 돈을 차마 쓰지 못하시겠다 싶어서 아드님이 묻히신 선산 주변의 땅을 사두셨답니다. 나중에 할머님께서도 거기 묻힐 예정이셨죠. 근데 십수년 전에 그 땅에 고속도로가 들어서게 되면서 땅값이 오르게 됐던 겁니다. 그때 아드님 무덤을 이장해서 지금 할머니 납골당 옆에 안치되셨고요. 안타깝지만 그렇게 해서 할머님 재산이 30억이 될 수 있었던 거죠. 자식 얘기를 너무도 하지 않으셨던 할머니에게는 그런 가슴 아픈 사연이 있었던 겁니다. 갑작스러운 사고로 아드님을 떠나보내고 당시로도 큰 돈을 보상금으로 받으셨지만 부모가 되어 아들의 목숨값을 어떻게 쓸 수 있으셨겠어요? 그 돈을 쓸 마음이 없었던 할머니께서는 아들이 죽어서라도 편히 지내길 바라며 아드님 무덤 땅을 사셨는데 거기 하필이면 고속도로가 뚫리게 되면서 국가의 땅을 팔아야만 하셨답니다. 물론 그 동네 땅값이 훌쩍 오른 바람에 10배가 넘는 땅값을 받으셨지만 그럼에도 할머니는 돌아가실 때까지 그 돈을 한 푼도 쓰지 못하셨어요. 자식이 죽어서야 받은 돈은 도저히 쓰지 못하셨기에 할머니께서는 그 많은 돈을 통장에 넣어두시고도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폐지를 주우셨던 거겠죠. 그런 할머니의 사연을 알고 나니 너무나 가슴이 아팠습니다. 자식 보낸 부모는 부르는 말도 없다고 하는데 김할머니가 평생을 어떤 심정으로 사셨을지 저는 헤아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아들 생각에 한 푼도 쓸 수 없었던 그 돈을 제게 남기셨다는 게 도저히 믿어지지 않았어요. 제게 남다른 정을 느끼셨다고 하더라도 생판 남인 저한테 그렇게나 큰 돈을 주실 수 있나 싶었거든요. 원래는 재단에 기부할 생각이셨던 것 같은데 김민희 씨를 만나고서 생각이 바뀌셨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몇 년 전에 절 찾아오셔서 유서를 작성해두고 가셨던 거죠. 근데 제가 정말 이 돈을 받아도 되는 건가요? 저는 할머니가 유산을 남기셨다고 하길래 몇백만 원 정도일 거라 생각하고 따라온 건데 이렇게 큰 돈을 얻게 될 건 상상도 못했어요. 물론 할머니가 저를 그렇게까지 생각해 주셨다는 건 감사하지만 전 한 것도 없고 정말 할머니 핏줄도 아닌데 제가 이 돈을 어떻게 받겠어요? 그래도 할머니께서는 김민희 씨가 돈을 받으시길 원하실 겁니다. 할머니에게 그 돈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기에 저는 더더욱 그 돈을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차마 그 돈을 받기가 죄송스러웠던 저는 서류에 도장을 찍지 못하고 망설이고 있었어요. 그런 저를 보며 변호사님이 할머니가 원하시는 일이라고 하시는데 그제서야 조금 마음이 먹어지더라고요. 그렇게 도장을 찍어야 할까 고민하던 그때 갑자기 바깥이 소란스러워지더니 변호사실 문이 벌컥 열리며 난리가 나고 말았습니다.
웬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와서 따지는데 얘기를 들어보니 아무래도 김할머니의 유산 때문인 것 같더라고요. 자기들이 김할머니의 가족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찾아온 거죠. 아니, 우리가 가족인데 누가 유산을 받는다는 거야? 할머니 유산은 우리 몫이라니까! 친척이 멀쩡히 살아있는데 왜 그 돈을 남을 줘요? 예? 당신들이 이거 니들끼리 짜고 치는 거 아니야? 자식 없는 독거노인이라고 눈먼 돈 빼돌리는 개수작 아니냐고! 내가 니들 싹 다 나라에 고발할 거야. 어디 한번 변호사 사무실 문 닫아보고 싶어? 분명 할머니는 자신에게 다른 가족이 없다고 하셨고 저와 알고 지내는 10년간 찾아온 사람도 없는 것 같았는데 도대체 누가 가족이라는 건지 저도 궁금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하필 제가 아는 사람들이었네요.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돌아가세요. 네가 변호사면 다야? 변호사면 다냐고? 저 여자가 우리 할머니 유산 받는 사람인가 보지? 어디 누군지 얼굴이나 좀 보자. 어떤 년이길래 불쌍한 독거노인 돈 훔쳐가려고 하는지 좀 봐보자고! 어머, 형님? 형님이 왜 여기 계세요? 그게 무슨 소리야? 형님이라니? 어머나, 너 뭐냐? 너 윤이 아니냐? 아니 네가 왜 여기 있니? 설마 할머님 유산 받는다는 상속자가 형님이에요? 당신 뭐야? 이 말이 정말이야? 당신 고아잖아. 근데 할머님이랑 무슨 사이라고 여기서 이러고 있어? 정당한 법적 절차와 상속인의 의지로 깔끔하게 해결된 유산 문제에 억지로 말을 얹겠다며 사무실을 쳐들어온 인간들은 다름 아닌 제 전 시댁 식구들이었습니다. 놀랍게도 제 전 시댁과 김할머니가 촌수도 따지기 어려운 먼 친척이었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평생 왕래 한번 한 적 없고 알고 지낸 적 없는 남보다 못한 사이였어요. 제가 그 집과 한 식구였을 때도 전혀 모르던 일이었으니까요. 그런데 그런 인간들이 김할머니가 유산을 남기셨다는 건 어떻게 알았는지 한번 본 적도 없는 자기들이 유산을 받아야 한다며 이 난리를 피우고 있었던 겁니다. 당신 지금 이게 뭐냐니까? 설명 좀 해봐! 당신 하지 마. 우리 사이 끝난 지가 언젠데 나더러 당신이래. 그리고 이제 와서 우리 서로 아는 척할 만한 사이는 아니잖아. 내가 그쪽들한테 이 사정 설명해야 할 이유도 없고. 형님, 지금 이게 무슨 짓이에요? 아니, 웬 미친년이 피 한 방울 안 섞인 남의 돈을 받겠다고 하나 했더니 그게 형님이었어요? 대체 할머님이랑 무슨 관계인데요? 뭐 할머니 돌아가시기 전에 수발이라도 들었나? 형님 설마 처음부터 할머니 재산 노리고 접근한 건 아니죠? 어머 세상에 그런 건가 봐. 그렇지 않고서요 제가 어떻게 그 돈을 받겠어? 다들 저와 김할머니 사이를 궁금해하며 제가 할머니의 재산을 노리고 접근했을 거라 생각하는 듯 했습니다. 뭐 눈엔 뭐만 보인다고 그러더니 자기들이 그런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남들도 다 그럴 거라 생각하는 거겠죠. 돌아가신 분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모르는 것들이 망자 앞에서 함부로 떠드는 꼬락서니가 정말 역겹고 추했습니다. 제 예전 시댁에 대해서야 좋은 말이 나올 건 하나도 없었지만 이 정도로 최악인지 오랜만에 다시 깨닫게 됐네요. 그 꼴을 보고 있자니 제가 그때라도 이혼을 하고 그 집에서 나온 게 다행이구나 싶을 정도였어요. 먼 눈엔 뭐만 보인다고 그러더니 당신들이 남의 돈에 욕심내니까 남들도 다 그럴 거라 생각하나 보지? 나랑 할머니 사이 함부로 말하지 마. 당신들이 뭐라고 김할머니에 대해서 떠들어? 당신들 할머니 살아생전에 만나보긴 했어? 내가 그 집 며느리로 있을 적에도 한 번 들어본 적 없던 분인데 어쩌다 할머니 소식 알게 돼서 유산이 탐이 났던 모양인데 당신들 그거 진짜 과한 욕심이야.
뭐라고? 야, 네가 뭘 안다고 떠들기를? 어쨌거나 그 할머니 먼 친척이 우린데 그 할머니 남편도 자식도 없는 혼자 아니야? 그럼 유일한 가족인 우리가 유산 받는 게 당연한 거 아니니? 그래, 형님은 어쨌거나 남이잖아요. 그럼 가족한테 당연히 양보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할머니가 말년에 노망이 나서 형님한테 전 재산을 물려주니 많이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럴 땐 당연히 핏줄을 따져봐야죠. 다들 참 뻔뻔하기도 하지. 돈에 눈이 멀어서 인간이길 포기했구나. 이걸 보니 할머니가 왜 나한테 유산을 남기려고 하셨는지 알겠네. 돌아가시면 웬 거머리들이 들러붙을 걸 아셨던 거지. 변호사님, 저 도장 찍을게요. 할머니한테 죄송해서 이 돈 못 받겠다 싶었는데 저 인간들 보니까 제가 받아야겠네요. 제가 받아야 저 사람들한테서 유산 지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 자리에서 바로 도장을 찍어버렸습니다. 제가 그 유산을 받지 않겠다고 하면 그 인간들이 어떻게든 받아가려 할 텐데 제가 차마 그 꼴은 못 볼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돈을 받아서 쓰던 기부를 하던 제 손에서 해결해야겠다 싶었어요. 어쩌면 할머니가 바라시는 게 그런 거구나 싶었거든요. 그렇게 제가 서류에 도장을 찍고 상속이 정리되자 그 꼴을 지켜보던 전 시댁 식구들은 눈을 뒤집어 까며 발악을 하고 고성을 질러댔습니다. 저더러 죽이니 살리니 하며 난리를 치는데 그런 소동은 경찰들이 도착해서야 겨우 멈출 수 있었죠. 당신들은 절대로 할머니 돈에 손댈 수 없어. 당신들 손에 저 돈이 들어가느니 내가 먹고 죽고 말지. 그러니까 앞으로 다시는 할머니 돈에 욕심 부릴 생각하지 마. 그때는 내가 정말 모든 걸 다 동원해서 당신들 가만히 두지 않을 테니까. 나 이제 돈 많은 거 알지? 안 그래도 나는 당신들이 경멸스럽고 복수하고 싶은데 이런 내가 한이라도 품어서 당신들 어떻게 해버릴지 무섭지 않아? 그러니까 그 비로한 목숨이라도 계속 부지하고 살고 싶으면 앞으로 남의 것에 욕심 부리지 말고 조용히 사는 게 좋을 거야. 내 말 진심이니까 꼭 새겨 듣도록 해. 저는 그렇게 제 예전 시댁 식구들에게 마지막 협박을 던지며 변호사 사무실을 빠져나왔습니다. 결국 저는 할머니의 유산을 상속받게 됐고 그 과정에서 재단을 만들게 됐어요. 말이 거창해서 재단이지만 작은 시설이었죠. 엄한 곳에 할머니 유산이 가게 될까 싶어서 제가 그 돈을 받긴 했지만 저는 그 큰 돈이 별로 필요 없었거든요. 이제는 김밥집도 꽤 잘 되고 있고 그 정도면 저 먹고 살기엔 충분했기에 저는 할머니가 제게 남기신 유산을 좀 더 의미 있는 곳에 쓰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 돈으로 작은 재단을 만들어서 저나 할머니 같은 분들을 돕기로 했어요. 저처럼 부모에게 버림받고 갈 곳 없을 고아와 할머니처럼 혼자가 되어 쓸쓸하게 저물어 가시는 노인분들을 위해 지원을 하고 도와드릴 수 있는 재단이었죠. 원래는 좋은 곳에 기부할까 싶었는데 변호사님이 직접 재단을 꾸려보는 게 어떻냐고 조언해 주시더라고요. 기부를 하면 그 돈이 어디로 흘러가는지 투명하지도 않고 저도 제가 직접 나서는 게 할머니의 뜻에 맞겠다 생각했어요. 그렇게 저는 요즘 김밥집 사장과 재단 이사 일을 병행하며 열심히 지내고 있습니다. 늘 할머니 뜻을 생각하며 누구보다 열심히 살아보려 하고 있네요. 그럼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며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